7살 딸이 학원에서 돌아온 날 나는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한 아버지의 통쾌한 복수극.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시작은 사소한 변화였다. 변호사로 2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정작 내 딸의 신호를 놓칠 뻔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그날 저녁이었다. 7살 수아가 학원 버스에서 내렸을 때 아이는 평소처럼 내게 달려오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왔다.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다. 주말에 놀아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이를 안아올리려 했는데 수아가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집에 들어와서도 수아는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곤 했는데 말이다. 아내도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저녁을 먹고 수아를 씻기려던 아내가 욕실에서 나를 불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욕실로 들어가자 아내가 수아의 팔을 보여줬다. 팔뚝 안쪽에 손가락 자국처럼 생긴 멍이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등에도 허벅지에도 멍이 있었다. 색깔이 달랐다. 시간차를 두고 생긴 멍들이었다. 수아에게 물었다. 어디서 다쳤냐고.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울기만 했다. 넘어진 거냐고, 친구들과 싸운 거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학원에 직접 찾아갔다. 강남에서 소문난 영재교육학원이었다. 대기 명단만 수백 명이라는 곳. 원장이 SKY 출신의 전직 교육부 관료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곳. 접수처에서 상담을 요청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원장실로 안내받았다. 최영민 원장. 50대 초반의 그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수아 몸의 멍에 대해 물었다. 최 원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다. 하지만 곧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 있다고 과잉 반응하지 말라고 했다. 과잉 반응? 내 딸 몸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데. 그때 최 원장이 한마디 덧붙였다. 혹시 집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부모가 아이를 너무 압박하면 스트레스로 자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다. 20년 변호사 경력을 총동원했다. 변호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 상대가 변명을 늘어놓을 때 그건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신한다는 것. 집으로 돌아와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같은 학원 다니는 아이들 부모들을 수소문했다.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가 여럿 있었다. 다들 학원 측에 항의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학원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최 원장의 배경을 파헤쳐봤다. 교육부 퇴직 후 이 학원을 차렸고 현직 교육청 간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구청장의 조카 딸도 이 학원 부원장으로 있었다. 완벽한 카르텔이었다. 그렇다면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내부자를 찾아라. 일주일간 학원 주변을 관찰했다. 출퇴근 시간, 강사진 구성, 청소 인력까지 모두 파악했다. 그리고 한 명의 강사에게 주목했다. 이지연. 28의 젊은 강사였다. 다른 강사들과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조심스러웠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퇴근길에 그녀를 우연을 가장에 만났다.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처음엔 경계하던 그녀도 결국 응했다. 카페에서 그녀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다. 최 원장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을 별도로 불러 체벌했다. 손으로 때로는 자로 때렸다. 아이들이 울면 입을 막았다. 강사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최 원장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의한 강사 한 명은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이지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바로 이거였다. 내가 찾던 증인이. 이지연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처음엔 거절했다. 당연했다. 자신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딸 수아의 사진을 보여줬다. 멍자국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그리고 말했다.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뿐이라고. 이틀을 고민한 끝에 이지연이 연락을 해왔다. 돕겠다고. 단 신분 보장을 요구했다. 물론이었다. 그녀를 통해 일주일간 녹음 파일을 모았다. 최 원장이 아이들을 꾸짖는 소리, 때리는 소리, 울음소리.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강사 회의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대화까지.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20년 변호사 생활로 배운 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빠져나간다는 것. 완벽한 복수가 필요했다. 먼저 같은 학원 피해 학부모 12가족을 모았다. 모두 증언할 의사가 있었다.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 민사와 형사 동시에. 다음으로 언론사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녹음 파일과 증언, 의료 기록을 모두 넘겼다. 그리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학원 폐쇄를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최 원장이 교육청에 인맥이 있다고? 상관없었다. 내겐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여론이라는. 기사가 터진 건 월요일 아침이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다. 강남 명문학원 원장, 아동 상습 폭행. 학부모들 집단 고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댓글도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같은 날 오후 12가족이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자들도 따라왔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최 원장은 당황했을 것이다. 자신의 학연, 지연, 혈연이 무너지는 걸 실시간으로 봤을 테니까. 하지만 진짜 복수는 여기서부터였다. 기사가 터지고 사흘째 되던 날 교육청에서 전격적으로 학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최 원장의 인맥도 여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최 원장을 구속했다. 아동학대, 폭행, 증거인멸, 강사 협박 등 혐의가 10개가 넘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증거가 명확했고 증인도 많았다. 게다가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 판사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징역 5년. 집행유예 없이. 그리고 최 원장의 학원 강사 자격은 영구 박탈됐다. 교육 관련 업종 종사 금지 10년. 하지만 내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민사까지 완벽하게. 형사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했다. 12가족이 함께 손해배상 청구. 최 원장은 합의를 제안했다.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거절했다.
끝까지 가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 가족 전부에게 총 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 원장의 재산은 압류됐고 강남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 20년 교육자 경력, 명문학원 원장이라는 타이틀, 사회적 지위.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1년 후. 수아는 이제 웃는다. 새로운 학원에 다니고 있고 친구들과 잘 지낸다. 밤의 악몽도 사라졌다. 가끔 그날을 떠올리는지 불안해할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아지고 있다. 이지연 강사는 다른 학원에서 일하고 있다. 용기를 낸 덕분에 아이들을 구했다며 가끔 연락을 한다. 그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최 원장은 지금 교도소에 있다. 출소 후에도 교육 관련 일은 할 수 없다. 그의 인생은 끝났다. 이게 정의다. 이게 복수다.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 여러분의 아이가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의 아이가 학원 가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의 아이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라. 권력 앞에서 주눅 들지 마라. 학원이 유명하다고 원장이 누구랑 아는 사이라고 겁먹지 마라.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당신의 용기가 아이를 구한다. 나는 변호사였지만 그날은 그냥 아버지였다.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권력도, 돈도, 인맥도 부모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진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실화 복수극을 만나보세요.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